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네, 주말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또 소중한 주말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타임 레버리지 채널의 구독자 수가 7만 명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과분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또 리플 XRP라는 이 코인 자체가 가격적인 부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더 채널 성장 속도가 조금씩 가속을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정직, 성실, 겸손, 저희 인생 3대 원칙을 통해서 저희 학습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제가 공부한 것들, 앞으로도 많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진실성 있고 진정성 있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는 채널로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먼저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이제 7차 컨퍼런스입니다. 제가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이제 구독자님들과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오프라인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리플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들이죠. 국내 회사들이거든요. 기린랩스랑 카타라이스 리서치의 대표진들을 모셔서 또 좋은 강연, 그리고 제가 리플 투자에 있어서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사이트를 전달드릴지에 대한 그 컨퍼런스가 이제 오늘 이제 7번째 컨퍼런스가 진행되게 될 예정입니다. 또 성공리에 잘 마무리하고 와야 되겠죠. 저도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 만날 생각, 구독자 선생님들 만날 생각에 굉장히 또 설레는데요. 오늘 좋은 시간 만들면서 이렇게 또 천천히 좋은 주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7만 명이 또 됐으니까 제가 사실 저의 좀 고쳐야 되는 부분, 제가 좀 가다듬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 중에 중간중간에 막 제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그쵸? 저도 막 강조하고 싶은 말도 많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드리고 싶은 정보가 많다 보니까 말도 좀 빨라지고 뭐 액센트도 좀 들어가고, 그쵸? 약간의 이 친구 왜 이렇게 흥분하지? 라는 식으로 약간의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피드백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가다듬어야 될 하나의 저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구독자 7만 명도 달성을 좀 했으니까 청중의 입장에서 조금 더 소프트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이 템포 조절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속도 좀 괜찮을까요? 네,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고 오늘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하루입니다. 네,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인데요. 정말 이 헤드라인처럼 XRP 한번 살짝 이제 조정도 살짝 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오르나? 어디까지 오르는 거야? 이런 좀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DCA를 하고 있다.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사다가 2주에 한 번씩 사다가 이게 주기가 짧으면 짧아질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경험치가 이제 생기면서 매일매일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30개씩 샀는데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건 이제 돈이 부족하다. 이제는 수량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 네, 참 솔직하죠. 그래서 하루에 20개 정도? 하루 20개 정도 또 천천히 모아갈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막 리플에 투자하신다면, 요즘 이런 연락 굉장히 많이 와요. 타임님, 제가 지금 퇴직금이 있는데, 혹은 여유자금 몇 천만 원이 있는데, 혹은 전세금, 보증금, 얼마가 곧 들어오는데, 리플을 바로 사도 될까요? 이제 리플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고 지금까지 차트적 패턴이나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본인의 선택이신데 이제 투자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 2주밖에 안 됐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리플 많이 오르네? 나도 이거 사볼까? 더 오른다는데? 아직 알트 시즌 않았다는데? 들어가도 될까? 이런 식의 질문을 주시면 사실 저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분할 매수 전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매수와 매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XRP에 대한 코인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눈, 그리고 또 코인 시장에 많은 언론과 미디어가 동반이 되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인사이트, 내공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마음 먹기보다는 어차피 또 기회의 순간은 오는 것이고 사이클이라는 것은 앞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항상 리플 투자의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냥 너무 욕심 부리기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사면서 뭐 타임 레버리지 강의뿐만 아니라 뭐 타 유튜브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뭐 책 같은 거라든지 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본인만의 또 지식을 좀 습득을 하시면서 아, 코인 시장은 이런 거구나, 변동성이 이렇게 엄청 크네, 아 진짜 이거 사이클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왜 하필 그 사이클이 또 대통령 선거랑 맞물려 있지, 미국의 대선이죠. 미국의 대선이랑도 맞물려 있고 금리를 쥐락펴락하면서 연준이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을 하는 그 사이클과 또 맞물려 있네. 또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사이클과도 맞물려 있구나. 왜 그렇게 설계를 했을까? 왜 비트코인 반감기가 또 이렇게 맞물리게끔 설계했을까?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을까? 블록체인을 탄생한 배경이 무엇일까? 블록체인의 본질이 진짜로 가치의 이동이라고 했을 때 어떤 코인이 중심으로 떠오를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고를 확장하시면서 리플 XRP의 조제체, 펀더멘탈은 무엇이고 미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확신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기사부터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아무쪼록 너무 큰 돈을 한 번에 막 이렇게 몰빵 투자라고 하죠. 이렇게 급격하게 넣기보다는 조금 더 본인의 어떤 내공과 그런 인사이트를 먼저 키우고, 사실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실력을 키우는 게 저는 최우선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돈만 보고 가서 뭐가 오를까 이렇게 찝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조금 이제 막 들어오셨다면 아직 늦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올해 1년을 바라봤을 때는 저는 알트코인, 메이저 글로벌 코인에는 너무나 지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여유 있게 투자를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까지 리플 XRP는 단연간 좀 눌려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A와 B의 고점 이후에 삼각 패턴 이후에 17년도, 18년도 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쵸? 이번에도 18년서부터 5,000원 정도 찍고 난 이후에 A 구간, B 구간 쭉 삼각 수렴이 보여지면서 이번에 또 어디까지 오를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최소 전고점은 넘어가겠죠. 저는 일단 5달러 정도는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 기준 7,000원 선은 갈 것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마 많은 에이플 회원님들과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좁게 본 거 아니야? 아직 알트 시즌도 안 왔는데, 그리고 이 에너지 응축 시간이 여기 때보다 또 길었다 보니까, 그쵸? 약 7년 정도 눌러왔고 또 리토스 호르는 4년 정도 눌러왔다 보니까 조금 더 파급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또한 2025년 자체는 이제 금융의 망 자체가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채택과 스위프트 망 자체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에 있고, 그들이 지금 표준을 탑재하는 것 안에는 리플렛이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제는 누를 명분이 사실 없다라고 보거든요. 끌 만큼 끌어왔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를진 정말 저도 미지수입니다. 저 또한 개인 투자자로서 이것을 아는 것은 신의 영역이죠.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션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좀 자료를 보시면서 본인의 매도 시기와 어느 정도의 이런 가격선을 생각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해당 그림은 한 차트 분석가의 인사이트가 보여지는 그런 차트적 패턴인데요. 일단 목표가 자체를 이 사람은 한 4.3달러 정도, 하나 기준 약 6,000원 좀 넘어가는 선이겠죠. 이 정도를 일단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리플도 골든 크로스가 교차가 되면서 리테스트 구간 물량을 소화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을 지금 보고 있네요. 저도 상방으로 틀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거 여러분들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봤을 때 SEC의 고위 관계자들이 퇴임을 러시하고 있다. 사실 SEC 고위급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재무부 장관도 바뀌고요. 새롭게 백악관을 필두로 한 크립토 차르 부서도 나왔고요. 상무부 장관도 바뀌고요. 이제 곧 CFTC 위원장도 완전히 뽑히게 되겠죠. 이제 완전히 물갈이 되는 시대가 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리더십이 출범되는 것에 카운트다운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보고를 해라. 이제부터 너네 지금부터 이제는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해. 이 말은 즉슨 뭘까요? 이제 미국에서 슬슬
암호화폐를 법제화하고 제도권에 편입을 시키면서 세금에 대한 틀을 만들겠다라는 하나의 우리한테 주는 힌트로 저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암호화폐 자체를 이제 제도권에 포용을 하면서 하나의 원년이 되겠구나. 진짜로 전통금융과 연결되는 시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좀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EC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조만간 세대 교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또 검토 중에 있다라는 이런 오피셜 기사도 나오고 있죠. 최근에 바이낸스 전 CEO였죠. 창펑저우에 대한 소속이 기각됐던 움직임. 올해 1월 14일 기사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그쵸? 이제 슬슬 미국 대법원도 움직이고 SEC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뭔가 항소, 소송에 대한 그런 마무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또 로빈후드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플랫폼이자 주식 플랫폼이죠. SEC로 과거서부터 여기도 증권성 혐의로 눌러왔었는데 이번에 4,500만 달러 내면서 벌금 내면서 합의를 했거든요. 뭔가 조금씩 소송이 좀 마무리되네. 아직까지 리플과 SEC의 소송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리플의 CLO죠.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말한 것처럼 지나가는 과정, 소음일 뿐이라는 것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어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태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검토하고 있네요. 암호화폐 투자 기회에 대해서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태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총리가 지금 현재 아부다비에 방문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이죠.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법안에 대해서 도입을 우리도 검토해야 되겠다. 우리도 뒤처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해요. 이제 정말로 도널드 트럼프가 들었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으면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중국, 러시아, 최근에 영국의 움직임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정말 기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정말 그 통화 바스켓 안에 비트코인 자체가 편입되게 된다면 정말 어떻게 세상이 변할게 될지 디지털 생태계로 진짜 패러다임의 전환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지금이라도 이 크립토 산업에 대해서 조금씩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좀 먼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물이 들어오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상승장 아직까지는 조금 조정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ING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고점 사이클 아직 안 왔다라고 저 또한 보거든요. 이 21 쉐어즈 보고서에서도 비트코인 아직 사이클 최고점은 도달 못했다라고 하네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0K, 160K 정도, 한 2억 원 초반대까지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션이 남아있지 않을까. 올해 1분기 기준이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몇몇 가지의 온체인 지표만 미루어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션이 남아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몇 가지만 좀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MV/RV G-스코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 코인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이 적정한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판단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 MV/RV라는 스코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현 가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인덱스거든요. 보통 해당 지표가 약 8 정도를 가리키면은 고점이라는 그런 시그널로 좀 잡히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서 6에서 8, 10 이렇게 보이잖아요. 한 8 정도 왔을 때 과거에도 이게 피크 값을 찍었을 때 이게 지금 검은색이 비트코인 값이거든요. 이때 지금 딱 보니까 피크 값을 찍었을 때 비트코인 고점이었네. 피크 값 찍었을 때 비트코인 고점이었네. 한 8 정도 이상 올라갈 때 비트코인 고점이었구나. 저번 사이클에서는 한 6 정도 한 7 정도 됐을 때 고점이었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한 2.5 정도에 있어요. 한 3도 아직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8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6에서 7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포션이 좀 남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션 남아 있다라는 것. 저는 MVRV G스코어 또한 우리가 꾸준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레인보우 차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과거 패턴을 한번 봤을 때 17년도, 18년도 패턴 때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1년 내내 쭉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때는 워낙 개인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기간이 쭉 끌어올렸던 거고, 지난 사이클이죠. 2020년, 2021년도 때는 이 더블탑을 형성해 줬습니다. 그렇죠? 이 레인보우 차트는 뭐냐면 여기 보면 지금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 색깔이 보이잖아요. 한 빨간색 언저리에 오면은 과열이 됐다,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보라색 근처에 있으면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런 지표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뭐 주황색은커녕 노란색도 못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포션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러한 지표 이외에도 뭐 NUPL 지표라든지 채굴자 포지션 지표, 뭐 퓨어셀 지표라고 하죠.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좀 꾸준히 보면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온체인 지표들을 좀 천천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좀 천천히 빠져나가야 되는지, 또한 매도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드렸던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뭐 유럽권, 영국이라든지 이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 붐이 천천히 불어올 준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중앙화거래소 거래 규모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크립토 붐의 시대가 올해 안에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말한 것처럼 암호화폐의 99%는 없어질 수 있어, 이 말을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진짜로 미래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시가총액도 보고 기관의 채택을 받은 인덱스 지표도 좀 보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코인을 또 보관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공부할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것도 같지만 일단은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리플을 필두로 한 시가총액 뭐 10위권, 2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에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안전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 잠깐 좀 잡고 갈까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보이고 있네요. 카드의 기득권의 3대장이 있습니다.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주주로 있죠.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이렇게 3대장으로 들어있는데, 과거부터 리플과 협력해서 결제 XRP를 사용하고 있다. 2025년 1월 11일 기사 얼마 안 됐네요. 과연 이게 퍼드 기사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우리는 천천히 과거의 데이터와 그들의 유착 관계를 보면서 퍼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 카드의 기득권사의 뒷배를 봤을 때 방금 언급드렸죠.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투자 운용사,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비중이 20%가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뒷배로는 뭐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록 이런 유대계 자본이 또 그대로 들어와 있네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대주주가 어디였죠? 버크셔 해서웨이요. 그렇죠?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플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면서 워렌 버핏은 2021년서부터 브라질의 최대 핀테크 은행이었죠. 누뱅크에 투자를 단행했다. 10억 달러 정도, 5억 달러씩 두 차례 단행했는데 이 은행 자체가 리플렛의 회원사였다. 그리고 이 은행에 탑재하고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 백시스 페이가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전후 사정을 보면서 워렌 버핏이 정말로 리플에 대한 진가를 모를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파트너사 목록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는지, 그 또한 리플의 가치를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좀 더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자. 과거서부터 그들은 2017년서부터요. 뭔가 이제는 이제 결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무역금융을 이 블록체인을 가미시키면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것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럼 2017년서부터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어떤 블록체인 회사들과 어떤 금권과 손잡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산탄데르, 여기는 또 스페인의 넘버원 금융이자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과거부터 블록체인을 통한 국경 간 결제를 위해 리플과 협력했네? 시기를 보니까 2017년이네? 근데 이게 퍼드 기사일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짜로 리플이랑 협력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2017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블로그 목록이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블록체인 기반 국경 간 기업 간 지불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디랑 손잡았는지가 여기 나오고 있네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그들은 과거서부터 리플이랑 손잡고 있었구나. 왜 현재 비자 카드가 스위프트와 손잡으면서 국경 간 결제 시장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마스터카드가 CBDC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과 또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또한 비자 카드와 리플렛은 볼란테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최적화가 완전히 마무리되면서 스위프트 2.0으로 가기 위해서 모색하고 있는데 이들과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을 잡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아마존이 XRP 레저와 공식적으로 통합했다. 이거 퍼드 아니야? 이거 뭔가 거짓 기사 같은데? 이렇게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공식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야 되겠죠.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AWS의 파트너 프로필을 봤을 때 이미 리플, 이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더라. 우리는 리플에 투자하기 전에 사실 ODL이 뭔지 알아야 돼요. ODL. 이 ODL이 또 리플 페이먼트로 리브랜딩이 됐잖아요. ODL 전에는 세 가지의 결제 플랫폼, 이 솔루션이 있었죠. 이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X 커런트, X 래피드, X 비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념을 분명히 알고서 이게 왜 ODL로 통합이 됐고 리브랜딩이 됐네? 그럼 ODL이 뭐지? 정말 금융망을 바꿀 수 있는 리플 플랫폼이 스위프트에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 ISO 2002와 연관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천히 팩트 체크를 하면서 리플에 대한 이런 비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아마존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형 빅테크 회사, 핀테크 회사, 심지어는 회계 법인도 점점 이런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시야를 넓게 가져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과거서부터 사실 리플의 임원진이 이런 정답지를 얘기해 줬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임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무 이사를 맡고 있는 피오나 머레이거든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리플 기반 암호화폐 결제 플로우, 이게 뭐죠? 이게 ODL이에요. 이게 리플 페이먼트로 리브랜딩이 된 거죠. 벌써 50% 이상이 처리되고 있다. 최근에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 벌써 리플은 90개국 이상의 시장에서 리플 페이먼트를 확장하고 있고 일일 FX 거래량의 90%를 담당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우리가 팩트 체크를 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태국의 3대 은행, SCB 시암은행 같은 경우는 태국의 최대 상업은행이거든요. 2021년부터 리플렛 라이선스를 취득했구나. 왜 그들이 리플렛 라이선스를 취득했을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SCB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튠즈라든지 투C, 투피, 니움, 에어월렉스 이런 회사들이 다 싱가포르 기반이거든요. 특히나 이 에어월렉스 같은 경우는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어요. 과거부터 에어월렉스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또 1억 6천만 달러 모금을 해서 결제 솔루션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구나. 이런 유착 관계를 보면서 조금씩 리플 페이먼트가 확장되어 있었고 방금 언급드렸던 태국 시암은행도 역시나 국경 간 결제를 위해서 리플 어플리케이션을 2020년도부터 개발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SCB 태국 시암은행 같은 경우는 월에 4억 달러 정도는 이미 P2P 송금 결제를 리플렛으로 지원하고 있다. ODL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태국 시암은행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팩트 체크도 하고 어떻게 결제 플로우가 확장되고 있고 어떤 송금 회사들과 리플이 손을 잡으면서 실제로 XRP 스캔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리플이 빠르게 소각되고 있는지, 작년 연말에 RLUSD가 출시가 됐는데 이게 많이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XRP 코인이랑은 어떻게 관련이 있고 지금 계속 티커가 올라가면서 확장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미래에 어떤 식으로 구현이 돼서 어떤 가치의 인터넷의 세상이 우리한테 다가올지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좀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리플의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들어오세요. 이제 저 리플 사도 돼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저 퇴직금, 저 여유자금 5천만 원, 1억, 저 전세금, 보증금 얼마 들어오는데 사도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조금만 더 리플에 대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본인만의 내공과 인사이트를 먼저 기르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리플의 가격이 어디까지 갈 겁니다. 지금 사세요. 절대 이렇게 말씀 못 드리거든요. 저도 일개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너무 흥분했어요. 조금만 컴다운. 저도 일개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세요. 지금 파세요.
절대 못하죠. 제가 감히 저는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신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능력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이해하고 어떤 세력이 이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고 리플 회사의 초기 역사라든지 그 펀더멘탈을 공부하면서 사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사이클 투자를 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만드는 게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2025년 자체는 3년 동안 하락해서 1년 오르는 시기거든요. 근데 2025년이 1년 오르는 그 시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리플이 막 갑자기 뭐 4,000원 중반대, 후반대 막 5,000원 갈 것 같고 5,000원 넘을 것 같다. 이래서 막 돈을 막 넣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일단은 정말 본인의 내공과 인사이트. 왜냐면 이 대중들이 공부하지 않은 대중들을 절대 돈 벌게 못하게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또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이런 부분을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XRP가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7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비해서는 많이 눌려져 있었구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7년간의 삼각수렴의 패턴. 이제 과거의 올타임 하이죠. ATH가 올타임 하이거든요. 2018년 1월에 4,925원 업비트 원화마켓 기준으로 5,000원 정도 4,925원 찍었는데 이제 그 언저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2020년, 21년도 때는 너무 눌려 있었거든요. SEC로 눌려 4년 동안 리또속 시간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또 올라갈 거고 지금 에너지 응축 시간이 있어가지고 점점 어느 정도 올라가고 중간에 개미 털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갈지 뭐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저도 많은 이제 차트 분석가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런 패턴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요 정도까지는 뭐 피보나치 1.618이 요 정도구나. 정말로 붐이 이를 수 있다면 그들이 끌어당긴다면은 이 정도까지도 진짜 맥시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올해 1분기와 올해 4분기 너무나 중요한 매도 시점을 좀 우리가 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또한 정답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본인의 인사이트와 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생각을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본인 투자 이어가시는 부분에 나도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네. 근데 왜 이렇게 생각했지? 이 사람 강의 좀 더 들어볼까? 일리가 있네. 혹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2분기, 3분기가 고점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항상 투자에 대한 주도권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가지시는 게 그게 건강한 것이고 그게 또 맞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건 여러분들의 그 손가락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반드시 오늘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본인의 공부, 본인의 인사이트, 본인의 내공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거 동어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스위스의 국영은행 중에 이 포스트 파이낸스가 있네요.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지원한다라고 해요. 사실 아직까지 이더리움 자체가 가격이 정말 너무나 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20년도, 21년도 그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많은 이더리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거에는 리또속이었다면은 이제는 이또속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최근에는 뭐 이더리움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는 글로벌 메이저 코인이자 이미 스마트 컨트랙을 장악하고 있는 이미 많은 메이저 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한 80%가 다 이더리움 위에 구축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블랙록이 시큐리타이즈를 통해서 RWA 하는 그런 생태계 자체도 이더리움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레이어 2도 그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레이어 2를 담당하는 폴리곤이라든지 뭐 아비트럼이라든지 옵티미즘 같은 이런 코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머지않아서 이더리움이 좀 폭발을 하게 되면 좀 같이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돈이 좀 생기면 뭐 리플도 리플이지만 이더리움 하나라도 더 사고 싶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더리움이 이미 게임이 끝난 저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전 나스닥 회장이었던 글렌 허친스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더리움과 리플은 끝까지 생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좀 떠오르는데 아무쪼록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나스닥에서 이제 카네리 캐피탈 리플 ETF도 신청을 한 그런 자산 운용사잖아요. 라이트코인 ETF 심사 요청서도 제출했다라고 하네요.
이제 조만간 저는 약 3가지 정도 ETF 신청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첫 번째,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 XRP, 당연히 블랙록이 신청을 할 거라고 보고 빠르면 1분기 안에 좀 신청하지 않을까. 하지만 승인하는 데는 또 시간이 그들이 시간 끌기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또 중간에 개미 털기도 나올 거고요. 그쵸? 퍼드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신청 자체만 하더라도 불기둥이 한번 이렇게 솟지 않을까. 왜냐면 블랙록의 그런 입김 자체는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리플 XRP, 두 번째 솔라나, 그렇죠? 세 번째가 저는 이 디지털 은이라고 불리는 라이트코인 또한 좀 같이 묶여가지고 비슷한 이제 동일한 기간 내에 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이트코인 또한 반드시 이 외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ETF가 들어오면 많은 막대한 자금이 저는 유입될 거라고 봐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었죠. 구글의 전 개발자였던 찰리 리가 만들었고 그들 또한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또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발행량의 4배입니다. 4배. 2100만 개의 4배니까 8400만 개겠죠. 이것도 채굴 코인인데 저는 라이트코인도 앞으로 기관의 채택을 이미 받았고 조금 더 그들이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라이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봤을 때 지금 2020년, 2021년도 때 거의 400달러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지금은 한 120달러, 130달러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반감기 사이클에 라이트코인도 다른 코인들도 물론 많이 가겠지만 라이트코인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EDX 마켓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월가에서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 거기에 지금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기 라이트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는데 지금 잠깐 또 뺐어요, 그쵸? 근데 라이트코인은 거의 그대로란 말이에요. 사실 EDXM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기관에서 이미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코인은 사실 이미 제도권 편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 EDXM 목록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상장 목록에 올렸다가 삭제한 이력이 작년 8월 정도에 있었거든요. 이 또한 저는 얘네들 무조건 상장시키겠다. 기관의 채택을 이미 받았습니다. EDXM뿐만 아니라 이미 벡트 아시죠? 벡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소유하고 있는 그들은 또한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고 이 벡트와 함께가는 프로젝트성 회사들 어디가 있었죠?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보스턴 컨설팅 그룹 그들이 만든 암호화폐 플랫폼 벡트에서 이미 도지와 시바를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 트럼프 미디어가 이 벡트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설이 돌면서 이 벡트의 주가가 하루에 천정부지로 올랐던 이력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관들의 뿌리가 어디이고 또 리플과의 유착 관계가 어디이고 그들이 어떤 인덱스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말 이 친구들을 단순한 밈코인으로만 봐야 되는지 이런 것 또한 우리가 당연히 공부를 하면서 이 친구들 저는 단순한 밈코인으로 안 보거든요. 시바이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최근에 눌려있죠. 도지도 뭔가 좀 많이 못 가죠.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사팔사팔 하지 마시고요. 요즘 리플 많이 가는데 내 거 시바이누 좀 팔아가지고 리플 갈까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시던데요. 저희 80세 구독자님, 우리 거제도에 사시는 우리 구독자님 듣고 계시죠? 팔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요즘 파셔가지고 리플 사고 싶다고 하시는데 반드시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매매 그렇게 많이 해서 좋을 거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메이저 코인이라면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 시즌이 온다. 나의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다리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XRP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삼각 수렴을 끝나면서 이 알리차트라는 분석가는 다음 목표가를 15달러까지 또 바라보고 있네요.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뭐 7달러로 바라보든 10달러를 바라보든 뭐 13달러를 바라보든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는 차트 분석가마다 다르고요.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준의 채택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인간 지표가 지금 어느 정도에 도달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밀어보면서 그래 이 정도면은 내가 조금 분할적으로 한 20%? 한 30%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수익화 전략을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견해를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리플 XRP는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틸리티를 가져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단순한 암호화폐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치 투자를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뚝 서는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자체가
금융망이 이제 바뀌는 하나의 원년이기에 이 리플 빅뱅의 해가 될 것이다. 리플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은 중앙화된 코인이에요. 그렇죠? 미국 회사에서 만든 또 코인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180도 바꿔서 생각의 전환을 해서 바라보잖아요. 제2의 기축통화요. 세계 준비통화의 가능성이요. 미국의 국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도 이 친구가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니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놓고서 최소 10,000개, 20,000개 정도는 2030까지 모잘루프 재단이 말하는 그 비전 시기까지는 가져가자. 모잘루프를 만약에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럼 그 모잘루프 재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마지막까지 강조를 드리지만 이제 막 XRP에 대해 투자하고 싶다. 갑자기 내 여유자금 막 몇 천만 원을 넣고 싶다. 일단은 좀 좀 공부를 먼저 수반을 하시고 이 사이클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거 먼저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안전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전달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컨퍼런스 이제 7차 컨퍼런스 잘 마무리하고 올게요. 또 7차 컨퍼런스에 맞게 구독자 7만 명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 드리면서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은 또 내일 저녁에 16번째 라이브 있으니까요. 그때 또 못한 얘기들 천천히 나누면서 펀더멘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주말 잘 보내십시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